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어제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내년 창당 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파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봉구 아파트 화재 원인은 발화 지점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되면서 부주의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어린 자녀를 안고 뛰어내린 아버지 등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북극 한파가 한풀 꺾이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한동훈 특유의 선명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민주당을 폭주 세력 또 586 운동권의 중심으로 규정을 했고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반성과 용기를 주문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면서 본인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첫 소식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사령탑을 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오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 연설에서 정치인의 헌신과 희생을 강조했는데 자신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희생의 대명사처럼 쓰는 선당 후사가 아닌 국민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선민후사라는 새로운 표현도 꺼내들었습니다.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공천 기준으로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시했는데 포기 서약 없이는 공천을 받을 수 없고 약속을 어기면 출당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이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 연일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당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과연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 또 그리고 야당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인지도 지금 주목이 됩니다. 대통령실과는 수직이나 수평각 관계가 아닌 이 상호 협력적 동반자 관계라는 소신을 밝혔고 야당에 대해서는 운동권 특권 세력 정치 청산을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희 기자입니다. 취임 연설 뒤 취재진으로부터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사랑받아야 대통령이 힘을 갖고 대통령이 있어야 여당은 정책 실천력을 갖는다면서 동반자 관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암투는 지금 이 관계에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당정 일체를 강조했던 김기현 전 대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건데 당정 관계에 대한 당 안팎 우려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이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시대 정신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게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선 생물학적 나이를 떠나 헌신과 열정을 강조했는데 첫 인선인 비서실장에 경북 출신으로 1975년생인 초선 김영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신당 창당 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현역 의원은 물론 이준석계로 꼽히는 소위 천하용인 중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도 당에 남을 의사를 밝혀서 이 파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탈당 관련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늘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에는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이미 당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출범 계획도 밝힐 전망인데 1월 초중순까지 창당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역사상 최고 속도 창당을 한번 도전해보자. 어제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만남 계획엔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데다 아직 현역 의원 참여도 없어 창당 파급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여당은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탈당하면서 당내 혼란이 수습되는 모습입니다. 야당 내 통합 움직임은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정세균 전 총리가 이틀 연속 김부겸, 이낙연 두 전 총리를 만나는 등 문재인 정부 전직 총리들이 적극 중재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신유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정세균 전 총리가 이낙연 전 총리와 비공개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배석자 없이 진행된 모임에서 민주당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 전 총리와 함께 세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총리가 여전히 이재명 대표 사퇴를 적절한 상황의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모임도 어려워질 거라는 뜻도 되고요. 정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지만 이 대표 측도 대표 사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친명계에선 3명의 총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앞세우거나 중립적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는 중재안이 거론됩니다.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은 갖고 계시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총리가 제시한 신당 창당의 데드라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극적 타협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년 총선을 106일 앞둔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수락연설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죠. 자, 두 분과 함께 앞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당 후사가 아닌 선민 후사를 실천하겠다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목소리를 직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선당 후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 후사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 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글쎄요, 어제 이제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라는 아주 깜짝 선언이 나왔습니다. 당초 수도권 접전지 또 비례대표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나왔지만 둘 다 안 하겠다 이렇게 총선에 불출마 선언한 것,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부위원장께서? 저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보통 총선 출마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이익과 직결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본인의 선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 이런 취지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출마한다는 것은 일단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겠다.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을 혁신하겠다라는 혁신의 대상이 당이 됐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선이 상대방일 수도 있지만 당내의 혁신 문제도 전선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총력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당권을 갖고 당의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 다른 대선 후보 주자들이 나서지 않거나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 주자들의
모든 힘을 모으겠다. 이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뭐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험지로 나가는 것도 결론적으로 당을 위해서 다서 이기면 당을 위하는 건데 굳이 불출마 선언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험지 출마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종로가 험지가 아니었지만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종로에서 만약 당 대표가 밀리게 되면요, 그게 전체적인 전국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례에 비춰볼 때 험지로 가는 것은 일단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좋은 지역 가거나 비례 가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당내 대선 주자들의 뭐 견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인 대선 주자 중에 1인에게 어떤 힘이 몰리게 되면 총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포석도 본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을 향해서는요, 개딸 전체주의와 이 결탁을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강조를 했죠. 어제 수락연설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민주당에서 이렇게 탁 가시처럼 왔습니까? 뭐 가시처럼 들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어제 상당히 긴장하면서 이렇게 조금 기다렸거든요. 연설을. 근데 듣고 나서는 그 긴장감이 풀릴 정도로 오히려 굉장히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수준 이하의 연설문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왜 비대위원장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이라든지 그 원인 분석이 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잘못됐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패배를 17% 차이 이상으로 패배를 한 것이 민주당하고 못 싸워서 지금 이렇게 패배를 한 것입니까? 그럼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의 비상적인 상황이란 것이 민주당과 더 잘 싸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내부의 문제, 용산의 어떤 대통령의 통치라든지 통치 방식, 통치 스타일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비상적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제 연설에서는 어떻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겠다. 그다음에 본인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과 더 열심히 싸우겠다. 오히려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그 맥락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서 정말 아직까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적인 상황이 왜 초래가 됐는지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보면 항상 상대평가다 보니까 한쪽이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럼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그 상대방은 당연히 옳은 건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전 장관이. 그래서 국내 힘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밝히는 거죠. 분명히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입법이나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민이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견제하지 못한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심판이 맞는 선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국회 내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입법을 보더라도 우리가 늘 언론에서 본 것은 보면 누구를 위한 방탄, 심지어는 현재 재판받고 있는 특정 당대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나와요. 소급 적용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그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막지 못한 여당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분명히 국회 심판 여론은 자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께서는 일단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내주셨고요. 또 윤계찬 부위원장께서는 글쎄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국회에 대한 그 지적 이런 것도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면 과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풀어야 할 현안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민주당은요 내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한 위원장 또 야당의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총선용 와법이라는 입장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일 뿐입니다. 어떻게 취임 첫 일성으로 반성 한마디 없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모독과 독설부터 뱉습니까? 이게 5천만 국민의 언어입니까? 일단 김건희 특검법 대응에 대해서 당과 논의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한 상황이죠. 전날 당정대 이 비공개회에서 특검 수용 불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한 위원장 아직 결정을 내리진 못한 상황 같아 보이는데 글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냐 이런 지적들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설하기 전에 뉴스가 나온 것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오히려 당정대가 모여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조건부 수용도 안 된다라는 어떤 결론을 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는 약간은 조금 유동적으로 어떤 여지가 있어 보이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 저는 그런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에서 가장 저는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그래도 귀에 꽂혔다는 부분은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민심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특검 수용 압박하면서 결국 한동훈 위원장 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죠. 특검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그 대야 관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일단 특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직전에 당정대가 이례적으로 저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이 만약에 제의 요구를 하게 되면 제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그 결론까지 보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법리적인 측면인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선거 국면의 어떤 그 정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당에 대한 지지율 내지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언급하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어떤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지지율이 급락한다. 그럼 저는 여러 가지 선택에 나올 수 있는,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정치는 그런 공간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그걸 지금 얘기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효과도 반감될 뿐만 아니고 뭔가 여론이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동훈 전 장관이 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야당과의 관계는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찾아뵙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수의 어떤 의무는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정책 위주의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만나서 의례적인 이런 만남 이런 것보다는 인사를 한번 하겠죠. 어떤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고 이런 식의 이전과 다른 당대표의 행보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총선 전국에서는 분명히 정책적 제안을 많이 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에 대한 또 다른 또 대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총선 전국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윤재혁 원내대표가 어제 본인의 이제 국회에 관한 일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까? 윤재혁 원내대표가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원내 일이잖아요.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다시 넘어오게 되면 그 재의결을 하는 이 절차는 이제 원내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시각이 또 반영이 되겠죠. 그 반영이 되는데 그 시간이 짧습니다. 두세 달 정도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것이. 거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변화를 이끌어갈지는 사실 지금 무궁무진한 거죠. 아무런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에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제 비서실장에 75년생 초선 김형동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좀 낯서실 분 것 같은데 한 위원장이 열정과 헌신의 자세가 있다면서 생물학적 나이는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와 이 모양은 좀 젊어지는 이런 양상인데 민주당은 586 이런 이미지가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그럼 총선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물리적인 나이 대결만이 어떤 다음 국회 총선에서의 어떤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실제 그 전부터 민주당보다는 훨씬 젊은 세대들이 두각을 나타냈었어요. 아니 있는 이준석 대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준석 대표도 80년대생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김재섭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정말 당내에 좋은 젊은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쫓아내듯이 축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 잘 듣는 오히려 순치된 7, 8, 9 세대를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86 세대와의 세대론 경쟁을 하기에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도 지금 86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 이 부분이 화두가 더욱더 올라와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 논란으로 오히려 세대 교체에 대한 화두가 지금 불거지지 않은 부분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전 뼈아픈 지금 지점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더욱더 많이 나와서 지금 86 세대 교체 저는 물론 어떠한 세대라고 해서 모두 다 물러가라, 모두 다 퇴진해라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86 세대에 대한 어떠한 이 세대 교체에 대한 논의가 당내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논의조차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86 세대보다 이제 세대가 바뀌는 것도 민주당의 과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오늘 탈당 관련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인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가요, 역사상 최고 속도의 창당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뭔가 기록을 세우기에 도전해보자. 선관위 역사상 최고 속도 창당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니까 27일 날 탈당을 하게 되면은 27일 날 바로 창준이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당원 가입을 바로 툴을 가동해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창당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5일 정도만 할 수 있거든요. 회견 날짜는 오늘. 당초 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상계동의 식당에서 하겠다 이렇게 장소가 바뀌었어요. 장소 바뀐 의미는 어떤 건지 또 이렇게 그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 창당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창당 선언한 게 벌써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최고 속도의 창당이라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지금 본인이 창당 결심을 밝힌 지가 언젠데 이제 최고 속도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국회에서 하지 않는 것은 허은하 의원과의 관계가 그래서 저는 약간 두 분 관계가 안 좋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허은하 의원이 이야기 통상 뭐 국회에서는 의원이 이렇게 중지해서 와서 그렇죠. 소통관을 빌리거든요. 그러면 허은하 의원이 그거를 거부한 것인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 상징성은 이제 노원에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지금 말씀 나눴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작별 인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노원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명분에 대한 집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이제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에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당에 돌아올 공간은 일단 마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잔류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갔다가 들어올 정도의 행보, 멀리 떠나지 않는 행보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동훈 전 장관이 올해 당에 남아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를 멀리 떠나지 않는 위성으로 만들어 놓은 돌게 만드는 이런 정도의 또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 낼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걸 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탈당을 해서 밖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그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또는 연대할 수 있는 이런 그 공간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본인이 원래 수권 정당이라는 것은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권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 왔고 또 하나 비례연합에 본인은 행보를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게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다시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든 무소속 출마하든 어쨌든 주변에 머무는 정도의 행보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언제든지 들어올 기회를 엿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설 부위원장께서 보시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허은하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아마 동석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소통관에서는 현역 의원이 이렇게 빌려주면 대여를 해주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인사청문회가 있어가지고 아마 같이 그걸 취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뭐 노원구에서 한 것은 어찌 보면 본인의 정치적 고향 아니면 뭐 본인이 항상 본인의 꿈은 노원구에서 어떤 상계동에서 그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당을 하면서 저는 뭐 노원구에서 출마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가장 자기가 어려운 곳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원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노원구 주민들에게 그동안 본인이 이제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이제 떠남에 있어서 저는 작별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무슨 이렇게 식당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과 대비되는 오늘 이준석 대표의 탈당 어떤 뭐 기자회견문 뭐 이러한 내용 등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비가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어제 연설과 당연히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과 오늘 그 이준석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문은 그 내용을 국민들이 아마 비교해 볼 겁니다. 아, 누구의 어떠한 변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정당한가 어떤 명분이 생길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로서 이준석 대표가 항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잔류 조건은 국민의힘이 변하는 것이다. 근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문은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오늘 탈당 기자회견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경쟁자의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었고, 그러니까 국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아마 지켜보시면 조직 개편보다 상당한 그 혁신이 아마 몰아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요, 대표가 이제 총리에 제시한 이 신당 창당 데드라인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내에서는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3명의 총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앞세우는 이런 중재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립적 윤관위원장 선임으로 당내 통합을 좀 이룰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당내 문제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이 온다면 좀 수락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까 가상을 전제로 답을 하는 건 너무 우습습니다. 이 방법이 신당 창당 만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삼총리 연대론이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는 계속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특히나 정세균 총리와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께서 굉장한 만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 신당 창당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전통적인 민주당을 과거에서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지했던 어떠한 그 언론 인사들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어떠한 당을 깨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전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지만 그분들도 지금 당 내에서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주문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정세균 총리라든지 김부겸 총리께서는 어떤 통합에 일단 방점이 찍혀 있으시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신당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만류를 하면서 어떤 적정한 지점 아니면 적정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급에서는 이런 일이 작업이 벌어지고 있고요. 공천 작업은 또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공천 작업이 원래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내 공천 갈등 민주당에서 좀 심화되는 모양새고 있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도 다시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비명계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천 문제에서는 갈등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거 보니까 검증위원회의 그 설치 자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잘못한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검증위가 별도로 있긴 있지만 거기서 이렇게 탈락시키는 게 전부가 아니고 컷오프라는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증위에서 컷오프를 민주당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은 그 정략적 판단도 같이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 만약에 무소속 또 나오게 되면 치명타를 입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무소속 못 나오게끔 하는 그런 절차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용주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분이 무소속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또 타격이 있으니까 3자 구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무소속으로 못 나오게 하는 이런 정략적 판단하에 적격 판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검증위원회의 형식적 판단이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설명이 국민들께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각각이다. 따라서 오히려 친명 위주의 검증이 활동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도 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는 공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저희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굳이 딱히 그렇지 않아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는 저는 있다고 봐요. 검증위가 어떤 정무적 판단이 섞여가지고 결정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문석균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어떤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했었지만은 그 지난 4월에 어떤 그 당을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어떤 무소속 출마자들에 대한 감점을 하지 않겠다라고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전부 다 복당을 받아들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찌 보면 원칙이 없었고 당시에 어쩌면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명백한 기준에 의해서 저는 검증위가 검증을 했다고 보고 그냥 검증위를 통과해야지 공관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관위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검증위 단계에서 원래는 조금 더 괜찮은 후보들을 내자라는 식으로 해서 좀 한 단계 더 그 공관위 전에 어떤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지금 넣어놨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괜히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것 같아서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창호법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10일 만에 음주운전 하셨는데 그 검증에서 하는 말이 윤창호법 시행되기 이전에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라고 이게 사실 납득이 될까요? 그렇긴 합니다. 그게 이제 적격 심사가 기계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봉구 아파트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이 돼 실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편 어린 자녀를 안고 뛰어내린 아버지 등 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추모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방호복을 입은 조사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성탄절 새벽 불이 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합동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입주민의 부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발화 지점인 작은 방에선 담배꽁초와 라이터 등이 발견됐습니다.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희생된 이웃 주민에 대한 추모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32살 박모 씨는 같은 단지에 살다 얼마 전 집을 넓혀 이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주 인사도 잘하고 아주 우리 만나면은 그렇게 인사 잘하고 서로 그냥 웃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좋은 이웃이었지. 70대 부모와 동생을 먼저 대피시킨 뒤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한 38살 임모 씨의 사연도 주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나도 집에 아파트 사니까 남의 일 같질 않아가지고 또 자식 키우는 입장이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이러고 갔어요. 경찰은 당시 방화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아파트 1층이 필로티 구조여서 외부 공기가 계속 유입된 점 등이 화재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3번 거부하다가 강제 구인될 듯하자 결국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선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데 검찰은 오늘 만료되는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할 방침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자 자신부터 조사해달라며 2차례 검찰청을 찾았던 송영길 전 대표. 정작 검찰에 소환돼서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검찰 소환에 해달라는 것은 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18일 구속된 후에도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3차례 거부하다 강제 구인 전망이 나오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소환 조사에 응하는 건 한 번뿐이라고 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송 전 대표가 여론전과 변호 전략 차원에서 버티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수도권 검찰 간부는 송 전 대표가 이례적 수사 거부로 여론전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 판사 출신 법조인은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인은 실행하기 어려운 재판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한을 10일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후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세 번이나 이제 소환에 불응했던 송 전 대표 마음을 바꿔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의 이 강제 구인을 피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강제 구인을 할 경우에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건강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검찰의 강제 구인의 압박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까지는 여론전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여론전이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한마디로 수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영장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지금 나름대로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간다. 그렇지만 나가서 진술 거부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거에서 출석하되 진술 거부하는 전략으로 나름대로 선회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 말씀하신 대로 이 송 전 대표는 이제 검찰이 들어줄 자세가 안 돼 있다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럼 이러면 사실상 소환에 응한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어떤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의 전략이라고 보여요.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본인이 진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만약에 재판 과정이 기소가 된 뒤에 피고인이 어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걸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지금 검찰에서 물어봤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거든요. 저는 검찰도 송영길 대표가 이러한 태도라고 한다면 빠른 기소를 통해서 재판 단계에서 서로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재판에 가서 모든 걸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과연 그렇게 할지 이것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나가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법원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다라고 했습니다만 정작 법원에 가서도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의 어떤 입을 통해서 자백을 한다거나 부인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의 압박,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영장을 발부했는 것은 검찰이 아니고 법원입니다. 결국 법원이 굉장히 오랜 기간 심리를 통해 가지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어떻게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들어줄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럼 법원이 들어줄 자세가 안 돼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처럼 저는 가족들의 어떤 형사 사건과 어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는 저는 오히려 납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검찰이 들어줄 자세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떤 진술을 거부합니까? 옆에 혼자 있습니까? 옆에 변호인까지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슨 들어줄 자세가 안 돼 있습니까? 오히려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때에 법원에서나 어떻게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은 본인의 어떤 진술 거부권, 이른바 모르쇠 전략이 본인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의 진술 거부권 행사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의 이 수사를 지연시킬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어찌 보면 지금 과거에 이전 사무부총장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정근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된 이후에 한 8개월이 지났어요. 그분들 재판도 윤관석 의원 재판도 거의 선고만 남겨두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돈봉투와 관련한 그 부분도 오히려 지금도 부를 수 있습니다. 수사는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꼭 송영길 대표의 진술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법원에서는 다 진술한다 했거든요. 영장 실질신문 단계에서도 법원에서는 자기가 소상하게 얘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재판장에서 나온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가서 하더라도 그게 꼭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속연장 신청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반도를 강타했던 북극 한파가 꺾이자 대신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네, 짙은 미세먼지는 오늘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인데 서울시청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무빈 기자, 바깥 공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서울시청광장은 제 뒤에 멀리 보이는 건물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강추위가 물러가고 아침 기온은 올랐지만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다시 꺼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짙은 미세먼지는 어제부터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충남 전역은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대기배출 사업장에서는 운행 시간을 조정하고 건설 공사장에서는 먼지 저감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 남아있던 미세먼지가 정체된 대기에 쌓여 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오전 10시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인 안개가 끼겠고 일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돼 교통 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강추위가 물러나자 미세먼지가 찾아와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극 한파가 누그러지는데 미세먼지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온 겁니까? 지난주하고는 성격이 다른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한파를 가지고 오는 고기압의 위치는 대륙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마련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고기압은 이 대륙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압으로 굉장히 비교적 안정적이고 온화한 날씨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온화한 고기압의 중심부에 들어서게 되면은 대기가 정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그대로 축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바람도 약하고요. 그리고 또 풍계가 국외에서도 우리나라로 미세먼지를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서풍 계열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금 밤사이에 거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나쁨 단계에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런 상태가 비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보니까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제곱미터당,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1m 정도의 공간 안에 얼만큼의 작은 입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그림처럼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5, 보통은 16에서 한 35, 그리고 나쁨은 36에서 75, 그리고 주의보와 경보급의 기준이 되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 경계급이 75 마이크로그램 이상부터를 네. 매우 나쁨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의 뭐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사이에 오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3-4배 정도는 높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이 지난해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거란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엘니뇨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네. 일본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남쪽의 고기압이 위치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에도 미세먼지가 축적될 가능성도 높지만 이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남풍 내지는 서풍 계열의 바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미세먼지를 끌어오게 만드는 효과를 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슈 가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 오래될 경우에는 소위 말해 빗자루를 쓸어 내려주는 빗자루 역할을 해주는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게 아니라 약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해소되지 않고 또다시 추가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의 악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미세먼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좀 관심인데요. 맞아요. 주말에 보니까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럼 미세먼지도 씻겨 내려가겠죠.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여름철에는 미세먼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대기도 굉장히 많이 불안정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미세먼지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파가 언제 찾아오는지 비 예보가 언제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네. 토요일 전까지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해서 높아서 금요일은 제주도까지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네. 이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그
그치더라도 부분적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보이는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미세먼지 예보로 같이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비가 오지만 또 미세먼지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유입되는 거나 또 저감을 좀 막기 위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전체 1년 중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45%가 집중되는 시기가 바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입니다. 이때는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라고 해서 이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일수도 80%가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2018년부터 2019년에 해당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미세먼지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죠. 2019년 12월부터 올해로 벌써 5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나는 일수에는 이를테면 공공이나 행정기관에는 이부제 차량을 도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공공 화석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최대 15기까지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규제들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좀 강제로 좀 저감하겠다는 대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크림반도 항구를 공격해서 흑해 함대 함정을 파괴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기차역에 보복 공습을 가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불이 번쩍하더니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파편이 흩어지자 멀리서 영상을 찍던 주민이 황급히 창문을 닫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크림반도 남부 항구 도시 페오도시아를 공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가 봉쇄한 흑해에서 항해를 재개하고 곡물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Тому, власне, це дуже така потужна подія для нас з вами. Ми знищили і корабель, і окупантів. 러시아는 해군 함정 피습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신 대공포로 우크라이나 전투기 2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최전방인 헤르손주의 기차역에는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공습으로 경찰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겨울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죠. 동백이 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떨어져도 다시 피는 아름다운 동백꽃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인데요. 나무마다 동백꽃이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바닥에는 꽃잎이 떨어져 꼭 진분홍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은데요. 동백꽃을 보기 위해 일부러 발걸음을 한 사람들은 황홀한 한때를 보냅니다. 네, 사진을 보니 동백꽃이 가득한 길을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요. 이 제주도 말고도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죠? 네, 동백은 주로 따뜻한 남부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전남 신안군에는 동백 파마머리 노부부 벽화가 유명합니다. 노부부의 머리를 재치 있게 동백꽃 2그루로 표현했는데요. 동백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이외에도 여수 오동도, 부산 동백섬, 통영, 장사도 해상공원 등이 동백꽃 명소로 꼽힙니다. 동백은 겨울부터 꽃이 피지만 지역에 따라서 봄에도 동백꽃이 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탐스러운 동백꽃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밤사이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가 탁한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이 46 마이크로그램, 인천이 57 마이크로그램, 서산과 경기가 43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7도, 청주와 대전 8도, 대구 10도 예상됩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